이제 당신의 숨소리조차 지겨워. 도장 찍어. 남편이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은수는 한숨도 눈물도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은수가 체념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3년 전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곰탱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그때가 진짜 우리 시작이야. 남편의 세컨드폰에서 발견한 그 메시지 보낸 사람은 은수의 20년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남편은 그 절친과 화려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정문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외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배너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권태호 그리고 윤세의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금색 글씨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2층 다이아몬드 홀 안은 바깥 날씨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수백 송이 백장미가 천장부터 바닥까지 장식된 연회장 안에서 하객 300여 명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불빛 아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세이가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이가 입은 드레스는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디자인의 허리 아래로 넓게 퍼지는 어라인 실루엣이었습니다. 레이스 소매 끝자락에 작은 진주 장식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등 뒤로 길게 늘어진 베일이 대리석 바닥 위를 쓸었습니다. 그 드레스를 본 사람 중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이 3년 전 은수가 세이의 생일 선물로 직접 스케치해준 드레스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나 세이 씨, 세상에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 우리 태호 대표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쩜 이렇게 예쁜 신부를 얻었을까? 하객 한 명이 세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이가 여우처럼 눈꼬리를 살살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호 과찬이세요 사모님. 저희 그이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이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세이의 눈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뱀처럼 훑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청객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각 연회장 뒤편 복도에서 청소용역 업체의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밀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니폼 가슴팍에는 클린 서비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여자의 손끝은 밀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수였습니다. 은수는 밀대를 밀면서 연회장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이가 하객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마스크 너머로도 드러날 만큼 은수의 볼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3년 전 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남편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서
로아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수가 쿠션을 들추자 태호의 것이 아닌 낯선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아무런 스티커도 없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 발신자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요동쳤고 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보고 싶다. 자기는 은수 옆에 있겠지? 생각만 해도 질투나. 조금만 참자. 은수는 곰탱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그때가 진짜 우리 시작이야. 그리고 그 메시지들 사이사이에 첨부된 사진들. 세이였습니다. 은수의 20년 절친 윤세이가 태호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 앞 바닥에 주저앉은 은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욕실에서 태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바닥에 앉은 채 3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은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화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메시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도로 넣고 쿠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아의 준비물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로아를 재운 뒤 은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복수기획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수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호텔 복도. 은수는 밀대를 세워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쪽지 위로 은수의 손가락 끝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으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에서 백장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늠름한 신랑 권태호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밀대를 들고 복도 끝 신랑 대기실 앞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태호가 턱시도 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옆에 서 있던 들러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태호 혼자 남은 대기실 앞을 은수가 지나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 은수의 손이 태호의 턱시도 바깥 주머니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쪽지가 주머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고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태호가 입장하자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태호가 단상 위에서 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 됨을.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은수는 이미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귀에 꽂은 작은 이어폰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이야. 바로 시작해. 이어폰 너머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겠어요? 이거 터지면 저 사람들 정말 끝장인데. 3년을 기다렸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장 실행해.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태호가 세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하객들은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전광판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호텔 홍보 영상이 나오던 화면이 사라지고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2장의 사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태호와 세희가 호텔 객실에서 발라의 상태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저거 뭐야? 방금 저 사진 봤어? 지금 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아니야? 세상에 망측해라.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이제 두 분은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세희에게 입을 맞추려는 순간 태호의 핸드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비서, 회사 이사, 주주대표,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 게시판이랑 SNS에 대표님 횡령 자료랑 세희 씨 갤러리 비리 장부가 쫙 퍼졌어요.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호텔 입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세희가 태호의 팔을 잡으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손이 왜 이렇게 떨려? 무슨 일인데? 태호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눈이 박힌 채 손을 바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뒤편 주차장. 은수는 용역업체 유니폼을 벗어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유니폼 안에는 깔끔하게 다림질한 검정색 정장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차 안에서 꺼낸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은수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태호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름을 길게 눌러 편집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를 지우고 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사냥감이로. 은수가 저장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 한 통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주요 경제지 기자 12명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태호가 세희의 갤러리를 통해 수억 원을 빼돌린 회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수의 엄지가 전송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은수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은수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눈 위로 흘러내렸지만 은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재혼식에 참석했던 티 소프트의 주주 3명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전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받은 회계 부정 보고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사람 겁나게. 세희가 태호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쇳소리를 냈습니다. 태호가 세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신랑 대기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박사, 지금 당장 막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배우가 누군지 쥐잡듯이 잡아내라고.
알았어. 태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태호의 손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태호의 손이 턱시도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뭔가 빳빳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재혼 축하해. 네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기대해, 권태호. 태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 글씨체 태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침마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 딸 로아의 알림장에 정성스레 적어주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강은수. 설마 이 여자. 태호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쪽지를 쥔 태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때 세희가 대기실 문을 발길질하듯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권태호. 당신 전화 좀 받아봐. 내 갤러리 직원들한테서 불이 나게 연락 오고 있다고. 검찰에서 갤러리 압수수색 나온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세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카락이 흉하게 풀려 이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세희는 미친 듯이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음뿐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고객님의. 세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강은수,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네가 뭔데? 세희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방 빗속을 걷는 은수는 친정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로아의 방에서 희미한 수면 등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로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로아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로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로아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로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돌려줄게. 우리 로아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엄마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은수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아까 민수에게 지시를 내리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젖어있는 가슴 미어지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는 한참 동안 로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코르크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드 위에는 태호와 세희의 사진, 그들의 동선을 정리한 메모, 금융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은수가 피눈물을 삼키며 한 장 한 장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서랍에서 붉은색 마커를 꺼냈습니다. 태호의 사진 위에 커다란 가위표 X를 그었습니다. 세희의 사진 위에도 똑같이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단계 끝. 은수가 마커 뚜껑을 닫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욱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불을 끄고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수의 눈만이 코르크보드를 향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티 소프트 본사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건물 정문 앞에 소액 주주 수십 명이 시뻘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모여 있었고 방송국 취재 차량 4대가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권태호 대표 나와라. 내 피 같은 돈 다 어떻게 했어. 사기꾼 권태호를 즉각 구속하라. 우리 투자금 다 돌려내.
주주들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비원 3명이 정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버텼지만 성난 사람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호는 결혼식 이튿날이었지만 신혼여행은커녕 잠 한숨 자지 못한 퀭한 얼굴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젯밤 입었던 셔츠는 구질구질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태호의 발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남의 사무실을 뒤지는 거야. 태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비서 한 과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어쩌면 좋아요. 아침 7시부터 영장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다 털리고 있어요. 태호가 이를 꽉 깨물자 관자놀이에 시퍼런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그 인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오고 있답니다. 태호가 수사관들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만 그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를 상자에 툭툭 담았습니다. 태호의 주먹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시각 T소프트 본사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은수와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은수 쪽으로 슥 돌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봐요. T소프트 내부 전산망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직원들 지금 메일도 못 열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니까요. 은수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수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구경하듯 무덤덤한 눈빛이었습니다. 세희 쪽은 어떻게 됐어? 말도 마세요. 갤러리 앞에 기자들이 개미떼처럼 몰렸어요. 어제 누나가 보낸 가짜 감정사가 아주 찰지게 인터뷰했거든요. 윤세희가 파는 건 다 짝퉁이더라고요. 지금 큰손 손님들 4명이나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난리법석이래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이건 병역 비리 자료야. 최 씨한테서 받아낸 녹취록인데 태호가 군대 안 가려고 군의관한테 돈 보따리 건넨 증거가 아주 생생하게 들어있어.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누나, 이거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깐깐한 최 씨 마음을 어떻게 돌렸대요? 쉽지 않았지. 2년 동안 그 사람 뒤를 밟았어. 알고 보니 최 씨도 태호한테 토사구팽당해서 이를 갈고 있더라고. 사람 가슴에 못 박으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법이지. 은수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T소프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 몰린 사람들이 깨알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은수는 3년 전 저 건물 로비에서 태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옛날 생각은 사치야.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자. 한편 태호는 건물 지하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정말 고약합니다. 제보된 자료가 귀신같이 정확해요. 세희 씨 갤러리로 돈 뺀 거, 법인카드로 명품 산 거, 날짜랑 장소까지 딱딱 맞다니까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회사 식구가 아니고선 절대 모를 일인데. 태호가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강은수,
그 독한 년이야. 분명히 그년 짓이라고. 태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은수의 차분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은수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태호는 그저 지쳐서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이날을 위해 발톱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안 되겠어. 로아 학교로 가야겠어. 그년 붙잡고 로아 봐서라도 이러지 말라고 빌기라도 해야지. 변호사가 기겁하며 태호를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은수 씨랑 로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서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100m 안에만 가도 바로 쇠고랑이에요. 태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커피잔이 엎어져 검은 물이 바닥으로 뚝뚝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세이의 갤러리 앞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진을 쳤고 유리문에는 임시휴관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세이가 갤러리 안쪽에서 직원에게 악을 썼습니다. 야, 당장 전화 돌려. 위작 아니라고, 다 진짜라고 박박 우기란 말이야. 감정서 다 있다고 소리질러. 직원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장님, 그게 안 돼요. 그 감정서 써준 사람이 아까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거 써준 적 없대요. 다 가짜로 만든 거라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이는 책상 위 서류들을 홧김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강은수,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세이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벽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 화장은 눈물에 번져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태호의 가장 큰 줄이었던 일본 투자사 사쿠라 파트너스의 태호의 횡령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투자사는 당장 돈 다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자금줄이 꽉 막힌 태호는 다급하게 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이야, 급해. 내 갤러리 건물 담보로 돈 좀 당겨야겠어. 회사 문 닫게 생겼단 말이야. 뭐라고요? 지금 내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담보로 잡아? 당신 미쳤어? 절대 안 돼. 세이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야, 나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런 갤러리 관장을 해먹어. 지금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태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세이는 매몰차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태호는 세이를 달래고 달래서 갤러리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사실은 은수가 미리 손을 써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열흘 뒤 태호와 세이의 새파란 신혼집에 노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TV, 소파 할 것 없이 덕지덕지 붙은 딱지를 보며 두 사람은 강남 집에서 쫓겨나 좁아터진 오피스텔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짐더미에 파묻힌 세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태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회사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내 갤러리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뭐라고? 네가 짝퉁 팔다가 들킨 게 내 탓이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태호가 벽을 쾅 치자 옆집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하고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세이는 얼굴을 감싸고 꺽꺽 울었습니다. 한 달 전 결혼식장의 화려한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태호의 전 비서였던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박 대리, 태호가 숨겨둔 진짜 장부 확실히 거기 있는 거 맞지? 은수가 낮게 묻자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실 금고 안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아냈고요. 근데 은수 씨, 이거 걸리면 저 감옥 가요. 걱정 마. 내가 다 지켜줄게. 태호 그 인간 밑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정이 넘은 시각, 은수는 민수와 함께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죽 장부 2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짜 돈 흐름이 적힌 장부였는데 두 번째 장부를 펼치자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부 안에는 높은 나라분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강 회장이라는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태호 배우에 엄청난 괴물이 숨어 있었어. 이건 단순한 복수 문제가 아니야. 은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며칠 뒤 세희가 은수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세희는 미안한 척 연기하며 은수 앞에 커피를 밀어놓았습니다. 은수야, 우리 좋았던 시절 생각해서 이제 그만하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은수는 커피를 빤히 바라보다가 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희야, 너 이 커피에 뭐 탔니? 세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은수가 가방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카페 CCTV에 네가 약 타는 거 다 찍혔을 텐데 너는 어쩜 끝까지 이 모양이니? 은수가 차갑게 일어나 자리를 떴고 세희는 빈 카페에서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주에 은수는 시부모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구박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다 퍼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부모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고 시부모는 창피해서 문 밖 출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장인 장모라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은수는 이미 부모님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태호가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강은수, 네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은수는 밤마다 태호의 컴퓨터를 도청하며 그가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보며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가슴속이 뻥 뚫린 듯 시리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은수는 잠든 딸 로아의 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은수는 벽에 붙은 강 회장의 이름 위에 빨간 핀을 꽂았습니다. 태호야, 내 뒤에 숨은 그 괴물까지 내가 다 잡아줄게. 은수의 차가운 눈빛이 밤하늘보다 더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은수가 로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은수의 집 앞마당에 시커먼 대형 세단 3대가 마치 성벽처럼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가운데 차의 뒷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60대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양옆으로 쫙 갈라섰습니다. 회색 양복의 남자가 은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골목을 울렸습니다. 강은수 씨 맞지? 얘기 좀 나눕시다. 남자가 은수 앞 2발자국 거리에서 멈추며 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이 남자를 처음 보았지만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이시죠?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방 끈을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까딱하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잽싸게 라이터를 켜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은수의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담한 집이네. 여기서 금쪽 같은 딸이랑 둘이 산다면서? 그 말에 은수의 등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이 로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론만 말씀하시죠.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본론? 좋지. 권태호 그 등신 같은 놈이 내 돈을 굴리고 있었다는 건 이제 알겠지? 강은수 씨가 빼낸 장부, 그 안에 내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어. 그게 세상 구경을 하면 나도 곤란하고 우리 강은수 씨 딸내미도 아주 곤란해질 수 있거든. 강 회장이 은수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은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로아 가지고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이 사람이 무서운 소리를 하네. 나는 그냥 좋게 말하는 거야. 장부 원본이랑 복사본 다 내놓고 태호 일에서도 손 떼.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깨끗이 덮어줄게. 강 회장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로 비벼 껐습니다. 거절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수가 쏘아붙였습니다. 강 회장이 은수의 집 대문을 턱으로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없어. 강은수 씨, 로아라고 했나? 그 아이 학교가 여기서 참 가깝던데. 오다 가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은수의 손가락이 가방 끈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서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차문에 올라탄 강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은수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사흘 주지. 자식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세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은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대문 기둥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은수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로아, 우리 로아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저녁 은수는 민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강 회장이 직접 왔어. 우리 로아 학교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뭐라고요? 누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털렸어요. 누나 동선이랑 정보가 몽땅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은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보니 골목 끝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생활비라도 찾으려 은행에 갔지만 창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이 내려와서 돈을 한 푼도 찾으실 수 없습니다. 은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다행히 민수 명의로 숨겨둔 비상금이 있어 당장 굶지는 않겠지만 강 회장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아의 이름으로 된 특허 신탁 자산까지 법적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수는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했습니다. 강은수 씨,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가 없네요. 강 회장님 이름을 듣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집 앞에는 가짜 유튜버와 기자들이 몰려와 불륜 증거 조작한 거 아니냐? 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세희가 전화를 걸어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은수야, 어때?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이제 알겠어? 강 회장님이 나서셨으니 넌 이제 끝이야. 얌전히 기어. 은수는 로아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다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학교 앞에 서 있던 검은 차 안에서 험악한 남자가 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로아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은수는 집 몇 보따리만 챙겨 민수가 마련한 허름한 안전가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로아가 낯선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사해? 우리 집은 어떡하고? 잠깐만 있으면 돼, 로아야. 엄마가 금방 해결할게. 은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강 회장을 등에 업고 은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100억대 소송을 걸었고 은수의 집에는 유치권 딱지가 붙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옛 동료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강 회장은 증거 다 내놓고 나라를 떠나라. 안 그러면 딸은 보장 못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은수는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부렸어. 은수는 잠든 로아를 안아주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아가 입술만 달싹거리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아야,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로아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었습니다. 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한편 태호와 세희는 강 회장이 보낸 와인을 마시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제 강은수 전연도 끝이야. 감히 누굴 넘봐? 은수는 밤새 로아를 안고 울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서장실에 놓인 강 회장과 서장의 골프 사진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협박으로는 수사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시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경찰서 앞 은수는 우산도 없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회장의 말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우산이 은수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누군가 은수의 손에서 라이터를 부드럽게 가져갔습니다. 죽기엔 아직 이릅니다. 강은수 씨. 은수가 고개를 들자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 서도윤. 도윤이 우산을 은수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강은수 씨, 저한테 딱 30분만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은수는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지만 도윤의 눈빛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은수를 데려간 곳은 경찰서에서 3블록 떨어진 24시간 국밥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은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은수 씨, 일단 드세요. 마지막으로 식사한 게 언제입니까? 도윤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권했지만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아의 실어증이 시작된 뒤로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이틀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나 같은 사람 도와줘봤자 득될 거 없을 텐데. 은수의 물음에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은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강은수 씨, 혹시 7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서진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은수의 기억이 7년 전 광고 기획자로 잘 나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썼던 거래처 직원 서진을 위해 은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터뜨렸고 결국 서진은 누명을 벗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진이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려준 유일한 사람이 강은수 씨였다고요. 저는 그때 군복무 중이라 아무것도 못해준 게 한이 되어 제대 후 법대로 갔습니다.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강 회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증거는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비자금 실소유주를 증명할 장부가 부족했죠. 강은수 씨가 가진 그 이중 장부만 있다면 우리는 강 회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은수가 비로소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 변호사, 강 회장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경찰도 변호사들도 다 그 사람 편인데 당신은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과 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3가지 반격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어 일주일 안에 은수의 동결 계좌를 해지할 것. 둘째, 이미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은수의 집을 위협했던 강 회장의 부하들을 구속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강은수 씨의 전공인 여론입니다. 강 회장의 비리를 법정보다 세상에 먼저 알리는 거죠.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자 아닙니까? 은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전 벤치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합시다. 대신 내 딸 로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세요. 그날부터 은수와 도윤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5일 만에 법원 명령을 이끌어내 은수의 돈줄을 풀었고 집 앞을 위협하던 강 회장의 부하들을 유치장에 쳐넣었습니다. 은수는 밤을 새워 진실의 타임라인이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광고 기획자 시절의 감각을 살려 강 회장의 비리를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와 강렬한 제목으로 정리해 올리자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의 건설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정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회장의 연락을 씹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태호는 강 회장이 흔들린다는 소식에 겁을 집어먹고 몰래 강 회장의 비자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도윤이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강 회장 사이를 갈라놓을 결정적인 독침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어두운 안전가옥의 거실, 도윤이 새벽 2시에 은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은수 씨 3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미친 거였죠. 복수에 미쳐서 딸아이가 목소리를 잃었는데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수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방법이 서툴렀을지 몰라도 시작한 이유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간절했던 위로였습니다. 도윤은 대학 동기인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의를 연결해 주었고 로아에 실어진 치료를 위해 은수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수는 여세를 몰아 자신을 외면했던 경찰서장과 강 회장의 유착비리까지 감찰에 제보하며 부패한 공권력의 압박을 걷어냈습니다. 태호는 이제 겁에 질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비굴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은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 문자를 법정 증거 폴더에 담았습니다. 결정타는 세희에게서 터졌습니다. 지하 창고에 숨겨둔 위작들을 몰래 빼돌리려던 세희는 도윤이 미리 매복시킨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세희의 소식을 들으며 은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기쁠 줄 알았는데 가슴속은 오히려 텅 빈 듯 쓸쓸했습니다. 서 변호사, 재판날 강 회장의 재건축 사업 담합비리까지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죠? 네, 재판정에서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릴 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은수는 책상 위에 펼쳐진 가해자들의 서류 위에 붉은색 마커로 크게 적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빗줄기가 잦아든 밤하늘 아래 은수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법원 정문 계단 아래에는 취재진 수십 명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진을 쳤고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도윤과 나란히 법원 정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은수는 검정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였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강은수 씨, 오늘 재판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 남편 권태호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직 법원 입구만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은 이미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은수가 원고석에 앉아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은 태호와 세희가 보였습니다. 태호는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면도도 안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지만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치자 은수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태호가 먼저 겁을 집어먹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저 멀리 방청석 끝에는 강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척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권태호, 윤세희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권태호가 관리해온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총 금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도윤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입니다.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인 권태호의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입니다. 전 직원 박 대리의 진술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계좌 실소유주 이름이 떴습니다. 강민철, 바로 강 회장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유롭던 강 회장의 안색이 흑빛이 되더니 슬그머니 법정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민철 씨, 긴급 체포합니다. 강 회장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사정없이 수갑을 채워 그를 끌어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아이고 꼴 좋다 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강 회장이 끌려나간 뒤 은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권태호는 제 남편이었고 윤세희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은수는 두 사람의 불륜과 비리 그리고 딸 로아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제 딸 로아는 피고인들이 보낸 추악한 영상을 본 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은수의 눈에 서린 섯을 펄언돋기에 세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은수 전현이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도윤은 세희의 비서였던 김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위작거래의 모든 내역을 폭로하게 했습니다. 비서의 생생한 증언에 세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마지막까지 은수가 정신이 이상해서 꾸민 일이라고 우기자 도윤은 마지막 비수를 꺼냈습니다. 권태호는 은수의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윤세희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여기 보험사 직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뜬 보험 서류를 본 하객들과 시민들은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저럴 수가 라며 혀를 찼습니다. 재판장은 태호와 세희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봉이 쾅, 쾅, 쾅 울리자 태호와 세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 너 때문에 망했다 며 악을 쓰며 개싸움을 벌여 대중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은수는 법원 계단 위에서 기자들을 향해 당당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상처받은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이 승리를 바칩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는 은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 정말 끝난 거 맞죠? 네, 은수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은수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은수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로아와 함께 강가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태호의 재산은 모두 로아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새 집에서 은수는 매일 아침 로아와 마당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도윤과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은수의 얼굴에서는 이제 예전의 날카로운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로아도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은수는 밤마다 잠든 딸의 고운 숨소리를 들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도끼로 가득 찼던 얼굴은 가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깃든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노을빛에 녹아내리는 듯한 참으로 오랜만의 평화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두 달째 이어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수가 마을 시장 입구에서 상인의 새 간판 시안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로아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체험학습 중에 로아가 사라졌어요. 산림체험장에서 점심 먹고 인원 점검을 하는데 로아만 없어요. 은수의 손에서 시안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대답도 못한 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학교 뒷산 등산로를 향해 달리는 은수의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요동쳤습니다. 산길 입구에서 선생님들이 당황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아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위쪽 전망대 근처를 수색 중인데. 은수는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산길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가시던 불이 팔을 찔렀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로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에서 피맛이 날 때쯤 은수는 산 능선 끝자락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제 난간 너머로 수십 미터 아래 시퍼런 계곡물이 내려다 보이는 그 위험한 끝에 로아가 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로아는 멍한 눈으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바람에 위태롭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로아야, 우리 로아, 엄마 봐. 엄마 여기 있어.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로아를 불렀습니다. 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로아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그 화면에는 은수가 복수를 위해 벌였던 처절한 싸움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 지인이 보낸 내 엄마가 아빠를 죽인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실어증에 걸렸던 로아의 입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말은 엄마를 향한 처절한 거부의 비명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일단 거기서 내려와. 엄마가 무서워. 엄마도 거짓말쟁이고 아빠도 나쁜 사람이야. 다 싫어. 나만 없으면 되잖아. 로아의 절규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로아는 핸드폰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다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충격으로 다시 실어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기어가듯 다가가 로아를 낚아채듯 끌어안고 난간 안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로아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은수는 앙상하게 마른 딸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로아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세상과의 모든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음식을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정성껏 끓인 죽을 입가에 가져다 대도 로아는 손으로 그릇을 쳐내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죽을 손으로 훑으며 은수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문의는 로아가 심한 우울증과 자기 혐오에 빠졌으며 거식증까지 겹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로아의 손등은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치소에 태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수가 아이를 학대해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양육권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들이밀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 이제 싸우지 않을래요. 법정에 갈 시간에 로아 옆에 한 분이라도 더 있을 거예요. 은수는 도윤의 전화를 끊고 로아의 침대 곁 바닥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밤낮으로 딸의 손을 잡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안 싸울게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벽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로아의 서랍에서 발견한 분홍색 일기장을 펼쳤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싸우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나 때문에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글귀가 은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휘둘렀던 칼날이 결국 사랑하는 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수는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세인은 구치소에서 내 인생 망쳤으니 너도 내 딸이랑 지옥에서 살아라라는 저주 섞인 편지를 보내왔고 법원 집행관들은 면접 교섭권을 강제 집행하겠다며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수는 온몸으로 병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내 딸,
이대로는 절대 못 보내요. 죽여서라도 데려가려면 데려가봐. 도끼 어린 은수의 기세에 집행관들도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내 딸만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거 다 버릴게요. 복수도 돈도 다 필요 없으니 로아만 살려주세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은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복수를 위해 모아온 모든 연락처와 자료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내려와 로아의 침대 밑 바닥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사나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은수는 오직 로아의 가냘픈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고도 시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병실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찬 기운에 등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수가 몸을 일으켜 로아의 침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로아는 여전히 벽을 향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로아의 작은 손이 베개 모서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날부터 병실 바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얼굴로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가져다 주었지만 은수는 사양했습니다. 간이 침대는 로아의 침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로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우면 로아의 침대 프레임 아래로 아이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로아가 은수를 보지 않더라도 은수는 그 자리에서 로아를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로아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은수가 매일 아침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은수는 병원 매점에서 산 빵 대신 낡은 보따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동화책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아가 5살 무렵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졸랐던 손때 묻은 책들이었습니다. 은수가 침대 옆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커다란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아는 벽을 향해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권을 다 읽고 두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3권을 모두 읽었을 때 은수의 목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로아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쉬어버린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은수가 동화책 마지막 장을 덮고 바닥에 누워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바스락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로아의 마른 손이 침대 아래로 내려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찾듯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은수의 손끝이 로아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로아의 차가운 손가락이 은수의 손가락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로아의 손을 놓칠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로아의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힘이 실렸습니다. 은수의 손을 꼭 잡은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로아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길고 시린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병원 주방에 간곡히 부탁해 직접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 쌀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나무 주걱을 저으며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로아가 아기였을 때 첫 이유식을 만들어주던 날을 말입니다.
지금 은수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수국이 아니라 딸의 입안에 들어갈 이 따뜻한 미음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은수가 미음을 담아 병실로 가져가자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로아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은수는 먹으라는 강요 대신 다시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미움의 김이 로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오후 은수가 로아의 마른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아야, 너 5살 때 기억나? 비 오는 날 웅덩이에서 풍덩거리다 엄마가 넘어지니까 네가 달려와서 엄마 아파? 하며 호호 불어줬잖아. 그 순간 벽만 보고 있던 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아가 은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터 있었습니다. 로아의 손이 은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가느다란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은수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로아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수는 로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억눌러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로아도 은수의 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은수는 로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로아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은수가 정성껏 끓인 미음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대자 로아가 처음으로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은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꽃무늬 원피스를 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호가 양육권 소송을 취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걸린 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보며 로아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와 로아는 이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치소에서 세이가 보내온 악의적인 편지들은 함께 종이 비행기를 접어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잘난다. 로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로아의 뺨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 무렵 도윤이 다시 찾아와 로아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은수는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은수 씨의 진짜 얼굴, 가장 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며 웃어주었습니다. 은수는 복수 자료가 가득했던 블로그를 닫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복수보다 소중한 것을 이제야 찾았노라고 말입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이 선물한 원피스를 입은 로아가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따뜻한 봄 햇살이 모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은수가 로아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병원 마당의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사는 시골 마을 어귀에는 작고 예쁜 가게 하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치유의 식탁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원목 테이블들이 보이고 벽면 책장에는 요리책과 그림책들이 빼곡히 꽂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 허브 화분에서 상쾌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은수가 화분에 물을 주며 마을길을 내다보았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 위로 물안개가 걸린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머, 은수 씨, 오늘도 부지런하네. 건너편 반찬가게 김 여사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된장찌개 끓이려는데 맛있는 두부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그럼 간 만든 놈으로다가 챙겨줄게. 은수가 주방에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벽에는 로아가 밀가루를 묻힌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은수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의 박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수 씨, 오늘 메뉴는 뭐야? 박 할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예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릴게요. 지글지글 고등어 굽는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문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받은 할머니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은 은수 씨일 거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경쾌하게 열렸습니다. 엄마, 학교 가방을 맨 로아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 병원 침대에서 말라가던 아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뺨에는 건강한 핏기가 돌고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우리 로아 왔니? 오늘 쿠키 구울 거야? 응. 박 할아버지가 초코칩 쿠키 기다리신단 말이야. 로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은수는 그 옆에서 버터를 잘라주며 딸의 콧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아가 직접 구운 쿠키를 손님들에게 나눠주자 박 할아버지는 빵집보다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주를 꼭 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매일이 기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도윤의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로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 삼촌 하고 매달렸습니다. 도윤은 떡볶이 재료가 든 비닐봉지를 흔들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요, 은수 씨 밥 먹으러 오는 게 제 일주일 낙인걸요. 도윤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메고 정원으로 나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창 너머로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는 도윤을 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 평상 위에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와 수육, 그리고 로아가 좋아하는 계란찜까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이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야. 상추쌈을 크게 싸먹는 로아의 모습에 은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은수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의 귓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수 씨, 제가 매주 잡초만 뽑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상자 안에는 얇고 단정한 은색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놀라 로아를 바라보자 로아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고요한 시골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 로아가 잠든 뒤 은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이혼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찍었던 빨간 도장 자국. 하지만 이제 그 종이를 봐도 아무런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마당 화로에 불을 피우고 이혼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노란 불꽃이 강은수와 권태호라는 이름을 집어삼키고 검은 재로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재가 되어 흩어지는 서류를 보며
비로소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은수는 로아의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은수는 입을 꾹 다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로아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다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잠에서 깬 로아가 눈을 비비며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로아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찌개를 맛있게 먹는 로아의 발그레한 볼을 보며 턱을 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이 끝낸 것은 은수의 지옥 같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작된 것은 강은수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복수가 과연 답이었느냐고. 은수도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3년을 갈아 넣은 복수는 가해자들을 무너뜨렸지만 그 칼날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마음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날보다 병실에서 로아가 미음 한 숟가락을 삼킨 날이 은수에게는 진짜 승리였습니다. 배신은 분명 아팠습니다. 15년을 바친 남편과 20년을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 밤, 은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잘못된 인연이었습니다. 은수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내려놓는 것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찌개 냄새가 가득한 작은 식탁 앞에서 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은수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참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그 인내의 끝에 따뜻한 식탁 하나쯤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